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딱이다.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을 바래? 웃기고 있네. 서민우가 자리로 돌아오자 정규직들은 들으라는 듯이 킥킥거렸습니다. 3년 동안 새벽까지 남의 보고서를 대신 쓰고 250억짜리 제안서를 혼자 완성했지만 돌아온 건 이름 한 줄 없는 표지와 계약 만료 통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민우가 3년 동안 참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제안서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도. 며칠 뒤 비웃던 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상을 무단 도용하여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칭 채널이 있습니다. 화질을 흐리게 만든 뒤 똑같은 제목과 썸네일로 올리고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저희 채널 이름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채널명을 꼭 확인하시고 사칭 채널 영상은 시청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대한정밀 본사 6층 마케팅팀 사무실에는 서민우의 자리에서만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사원들은 진작에 퇴근했고 복도 조명마저 자동으로 꺼진 텅 빈 사무실에서 서민우는 내일 아침까지 올려야 할 거래처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원래 김정호 대리의 업무였지만 오후에 서민우 자리에 툭 던져진 순간부터 서민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고서 상단에 찍힐 이름은 김정호. 밤새 이걸 작성하는 사람은 서민우. 3년 동안 반복되어 온 풍경이었습니다. 올해로 3년차 계약직, 나이 31. 중견 제조기업 대한정밀의 마케팅팀에서 서민우가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세전 250만 원. 정규직 동기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서민우에게는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그 네 글자가 서민우를 3년 동안 이 자리에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참을 수 있었고 잡무가 쏟아져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그 네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서민우의 책상 한쪽 구석에는 어머니가 보내준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클리어 파일에 넣어둔 그 편지에는 어머니의 빼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고생 많다. 정규직 되면 엄마랑 같이 고깃집 가자. 엄마가 쏜다. 수원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는 아들이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의 계약직으로 3년째 야근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번도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어 달에 한 번씩 택배로 반찬을 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꼭 함께 넣었습니다. 야근이 길어지는 밤이면 서민우는 그 편지를 한 번씩 꺼내보곤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동시에 이를 악물게 되는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상호 팀장이 서민우를 자기 자리로 불렀습니다. 박상호 팀장은 올해 48, 마케팅팀을 7년째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원들 앞에서는 항상 호탕한 웃음을 달고 다녔고 특히 서민우를 부를 때는 마치 친아들에게 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를 썼습니다. 그 목소리에 진심을 믿었던 시절이 서민우에게도 있었습니다. 민우야, 앉아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큰 건이 하나 들어왔거든. 박상호 팀장은 모니터를 돌려 서민우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내가 인사팀에 강력하게 추천해서 무조건 정규직 시켜줄게.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서민우는 이 말을 3년 동안 정확히 6번째 듣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사 6개월 차에, 두 번째는 연말 평가 시즌에, 세 번째부터는 큰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마다 어김없이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어 하나, 억양 하나 바뀌지 않는 똑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서민우는 이번엔 진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박상호 팀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프로젝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 다음엔 반드시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서민우는 이번에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놓는 순간 3년이라는 시간이 전부 허무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자 박상호 팀장이 흡족한 표정으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역시 민우야, 믿을 건 너밖에 없어. 그 믿을 건 너밖에 없다는 말도 이미 6번째였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서민우의 위치는 명확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순간부터 정규직 사원들에게 서민우는 동료가 아니라 시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팀, 같은 사무실, 같은 책상 배치 속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서민우는 어져 있었고, 서민우는 선민우는 늘 그 선 있었습니다. 김정호 대리는 34, 서민우보다 3살 많은 정규직 5년 차였습니다. 이 사람이 서민우를 부리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자기 업무를 서민우 자리에 툭 던지고 짧게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 오후에 미팅 있으니까 이거 4시까지 해놔. 그 미팅이라는 게 거래처와의 업무 미팅이 아니라 대학 동기와의 커피 약속이라는 것을 서민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보고서, 시장 분석 자료, 내부 실적 정리까지 김정호 대리 이름으로 올라가는 문서의 상당수를 서민우가 대신 작성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김정호 대리는 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는 듯했고, 서민우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사원은 29, 서민우보다 2살 어린 정규직 3년 차였습니다. 이수진 사원은 주로 카카오톡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주말 저녁 서민우의 핸드폰에 카톡이 울렸습니다. 오빠, 우리 부서 회식 예약 좀 잡아줘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회식 장소 예약은 이수진 사원이 해야 할 총무 업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서민우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부탁이었던 것이 2번, 3번 반복되더니 이제는 아예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민우가 한 번 저도 주말인데요 라며 난색을 보이자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김정호 대리가 슬쩍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우야, 정규직 전환 심사 때 우리가 평가 의견 내는 거 알지? 팀 분위기 좀 맞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서민우에게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팀 내 동료 평가가 반영된다는 건 사실이었고, 김정호 대리와 이수진 사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쓰면 서민우의 3년은 한 장의 평가서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민우는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예약, 택배 수령, 사무용품 주문, 회의실 뒷정리까지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일들이 서민우의 일상을 채워갔고, 정규직 사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서민우가 아무리 늦게까지 남아서 일해도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고, 서민우가 만든 자료가 좋은 평가를 받아도 공은 김정호 대리나 박상호 팀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서민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민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퇴근 후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면 서민우는 자기 핸드폰의 녹음 앱을 열어 그날 저장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정규직을 미끼로 업무를 떠넘길 때
김정호 대리가 자기 일을 대신 시킬 때, 이수진 사원이 주말에 잡무를 카톡으로 보내올 때 서민우의 핸드폰은 조용히 녹음 중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은 어느새 수백 개를 넘어가고 있었고 서민우는 파일 하나하나에 날짜와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 작업을 마치면 서민우는 핸드폰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불이 꺼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서민우가 참고 있는 이유가 오직 순수한 인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대한정밀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재원 대표이사가 직접 마케팅팀에 내려온 것은 서민우가 입사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62의 김재원 대표는 양복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채 회의실 정면에 서서 빔 프로젝터에 띄운 한 장의 공고문을 가리켰습니다. 다들 이거 봤나? 한성테크놀로지에서 차세대 스마트 제조 설비 통합 납품업체를 공개 입찰로 뽑는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성테크놀로지는 업계 1위 대기업으로 대한정밀 같은 중견기업에게는 거래처가 아니라 올려다보는 존재였습니다. 그 한성테크놀로지가 3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장기 납품 계약을 공개 입찰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선정되면 대한정밀은 단숨에 한성테크놀로지의 1차 협력사로 올라서게 되고 업계에서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기회였습니다. 김재원 대표가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야. 마케팅팀이 제안서를 맡아. 뭐가 됐든 이번 입찰은 반드시 따와야 한다. 대표이사가 나간 뒤 박상호 팀장의 눈이 자연스럽게 서민우에게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마케팅팀만 남자 박상호 팀장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서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어깨에 올려놓는 손, 3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습니다. 민우야, 이건 진짜 기회다. 250억짜리 대기업 납품 수주전이야. 네가 제안서를 맡아줘야 해. 서민우가 아무 대답 없이 박상호 팀장을 바라보자 박상호 팀장이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이걸 따오면 정규직 전환은 100% 보장이다. 내 목숨 걸고 약속한다. 목숨을 거는 약속도 6번째면 무게가 달라질 법한데 박상호 팀장의 표정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서민우는 잠깐 박상호 팀장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거절한다 해도 돌아오는 건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의 불이익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맡겠습니다. 서민우가 대답하자 박상호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는 박상호 팀장의 뒷모습을 보며 서민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어느 쪽이든 결판이 날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서민우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 3시에 퇴근하는 날이 이어졌고 주말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한성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설비 요구 스펙만 해도 수십 페이지에 달했고 이 스펙 하나하나를 대한정밀의 생산 역량과 대조하며 실현 가능한 납품 계획을 세우는 것은 팀 단위로 해도 벅찬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서민우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설비 요구 스펙 분석, 원가 산출 모델링, 납기 일정표 수립, 품질 관리 체계 설계, 경쟁사 벤치마킹 보고서 작성까지 정규직 사원 서너 명이 나눠서 해야 할 분량을 서민우 한 사람이 떠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모니터 앞에서 코피가 쏟아져 키보드 위로 붉은 방울이 떨어졌고
결국 병원에 실려가 링거를 맞은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이러다 쓰러지십니다라고 했지만 제출 마감은 서민우의 몸 상태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김정호 대리와 이수진 사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정시에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대리가 가끔 서민우 자리에 들러 모니터를 힐끗 보고는 잘 되고 있네라며 커피 한 잔 들고 사라졌고, 이수진 사원은 제안서 작업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으면서도 팀 회의 때는 우리 팀이 지금 제안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상무에게 보고했습니다. 서민우가 밤을 새우는 사이 정규직들이 한 일이라곤 서민우가 만든 중간 보고 자료를 자기 이름으로 상무에게 올린 것뿐이었습니다. 김정호 대리는 그마저도 자기 공으로 포장하는데 능숙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부서 직원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한성테크놀로지 입찰권 때문에 우리 팀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내가 큰 방향 잡아줬고 민우가 거기에 살 좀 붙이는 중이야. 큰 방향이라는 게 한성테크놀로지 스펙에 맞게 잘 써봐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는 사실은 김정호 대리 본인도 잊고 있는 듯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200페이지짜리 입찰 제안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성테크놀로지의 설비 요구 스펙에 맞춘 납품 계획서, 3년간 단계별 원가 산출 모델, 납기 일정표, 품질 관리 매뉴얼, 경쟁사 대비, 대한정밀의 기술 강점 분석까지 중견기업의 입찰 제안서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구성이었고, 이 200페이지의 모든 글자를 서민우가 한자 한자 써냈습니다. 제안서를 완성한 날 서민우는 USB에 최종 파일을 담아 박상호 팀장에게 가져갔습니다. 박상호 팀장은 USB를 받아들고 파일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됐어. 내일 상무님 보고 들어가니까 일단 가봐. 서민우는 뒤돌아서면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감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날 아침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유 상무 보고 자리. 서민우는 보고 자리에 동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상무님 보고는 팀장이 하는 거야. 네가 올 자리가 아니지라며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민우는 자기 자리에 앉아 보고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김정호 대리가 회의실에서 나오며 서민우에게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 상무님이 제안서 보고 엄청 좋아하시더라. 우리 팀 평가 확 올라갔어. 서민우는 김정호 대리의 자리 위에 놓인 보고 자료 사본을 힐끗 보았습니다. 제안서 표지가 보였습니다. 작성자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호, 김정호, 이수진 외 마케팅팀 일동. 200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쓴 서민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민우는 곧장 박상호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제안서 작성자에 제 이름이 빠져 있던데요. 제가 작성한 건데 이건 좀. 박상호 팀장이 의자를 돌려 서민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드럽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민우야, 이게 어디로 가는 제안서인데? 한성테크놀로지야. 업계 1위 대기업이라고. 거기 기술심사팀에서 작성자 이력 다 확인해. 근데 거기 계약직이 이름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보겠어? 이 회사가 입찰에 얼마나 진심인지 의심하게 되는 거야. 회사 신뢰도 문제라고. 이해해라, 응? 서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라. 3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야근을 시킬 때도 이해해라. 남의 일을 떠넘길 때도 이해해라. 정규직 전환을 미룰 때도 이해해라. 그 말 뒤에 숨은 뜻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네가 참아라. 서민우가 뒤돌아서서 자리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김정호 대리가 이수진 사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새끼 표정 봐, 순진하긴. 이수진 사원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서민우의 귀에 그 웃음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서민우는 고개 하나 돌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은 서민우의 표정은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상하고 대비해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상무에게 보고한 뒤로 약 2주가 흘렀습니다. 한성테크놀로지 측에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였고 마케팅팀은 기술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민우에게는 그 2주보다 더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일이었습니다. 심사 당일 아침 서민우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년을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250만 원짜리 월급을 받으며 남의 일까지 도맡아 하고 새벽까지 야근하고 주말에 잡무 카톡을 받아가면서도 버텨온 이유가 오늘 하루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숨을 깊이 들이쉰 뒤 회의실이 있는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에 도착하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고 서민우는 벽에 기대어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 안에서 주먹이 쥐어졌다 풀어졌다를 반복하는 동안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서민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새 양복을 차려입고 목에는 정규직 사원증을 걸고 있었습니다. 사원증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반짝거렸고 이름란에는 한상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상준. 서민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상준이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유 상무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서민우의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유 상무가 한상준의 어깨를 다독이며 첫날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뭐든 모르는 건 팀장한테 물어봐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한상준은 유 상무의 처조카였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는 이력은 있었지만 제조업 실무 경험은 전무했고 마케팅 관련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규직 사원증을 목에 걸고 회의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민우가 3년 동안 기다려온 그 정규직 자리에 오늘 아침 처음 이 건물에 발을 디딘 사람이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상호 팀장이 회의실에서 나와 서민우를 발견하고는 복도 끝으로 불러냈습니다. 박상호 팀장의 표정은 미안한 듯한 얼굴을 만들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미안한데 올해 정규직 TO가 하나밖에 없어서 상무님 의중이 있으시더라고. 넌 다음 기회에. 서민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팀장님, 3년 동안 약속하셨잖습니까? 이번 프로젝트만 하면 무조건이라고 목숨 걸고 약속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박상호 팀장의 표정이 미안함에서 귀찮음으로 다시 차가움으로 바뀌어 가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쓰고 있던 가면을 벗듯 박상호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계약 만료가 일주일 남았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마. 서민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박상호 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한상준 사원이 업무에 정착할 때까지 네가 작성한 제안서 파일, 비밀번호, 원가, 산출 데이터, 핵심 노하우 있잖아. 그거 전부 인수인계 문서로 만들어 놓고 가. 오늘 중으로.
3년 동안 정규직을 미끼로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250억짜리 제안서까지 혼자 쓰게 해놓고 이름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낙하산한테 자리를 내주고 마지막으로 그 낙하산의 인수인계까지 시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서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알겠지? 라며 서민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서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민우가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마케팅팀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규직 사원들의 시선이 서민우에게 잠깐 쏠렸다가 흩어졌고 그 사이로 낮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수진 사원이 옆자리 동기에게 하는 말이 서민우의 귀에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을 바라다니 세상 물정을 모르네. 김정호 대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딱이다. 두 사람은 서민우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들으라는 듯이 그 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서민우에게 자기 일을 떠넘기고 주말에 잡무를 시키고 보고서를 대신 쓰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민우가 버려지는 모습을 구경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상준이 서민우의 자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양복에 새 사원증을 단 한상준은 서민우의 책상 위에 놓인 제안서 출력물을 허락도 없이 집어들더니 대충 넘기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거 되게 길지 않아요? 이걸 제가 다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서민우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박상호 팀장이 자기 자리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민우가 인수인계 문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면 돼. 자료조사는 계약직이 한 거고 큰 틀은 내가 잡은 거니까 모르는 건 나한테 물어봐. 한상준이 그러면 그거 보면 되겠네요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안서를 서민우 책상에 툭 내려놓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서민우가 2달 동안 코피를 쏟고 링거를 맞아가며 쓴 200페이지짜리 제안서가 오늘 처음 출근한 사람에게는 되게 길다는 한마디로 요약되고 쓴 적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둔갑한 채 책상 위에 던져진 순간이었습니다. 서민우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어져 있었지만 서민우의 얼굴은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분하거나 슬프거나 억울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서민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쓸 때가 왔습니다. 서민우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하던 그 모습이 서민우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박상호 팀장도 김정호 대리도 이수진 사원도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민우는 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는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입사 1년 차 때였습니다. 그의 말 첫 번째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떨어졌을 때 박상호 팀장은 아쉽다. 다음엔 반드시라고 말하며 서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민우는 그 말을 믿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진짜로 서민우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이라는 약점을 쥐고 영원히 부려먹을 생각인 것인지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입사 2년 차의 2번째 정규직 전환이 무산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박상호 팀장에게 서민우는 정규직으로 올려보내야 할 부하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묶어두고 써먹어야 할 도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민우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 하나, 카카오톡 캡처 기능, 그리고 엑셀 파일 하나. 이 3가지가 서민우의 무기였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정규직 시켜줄게라는 말로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떠넘길 때마다
서민우의 주머니 속 핸드폰은 녹음 중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하면 무조건이야라는 말도, 내 목숨 걸고 약속한다는 말도 날짜와 시간과 함께 고스란히 저장되었습니다. 김정호 대리가 자기 업무를 서민우에게 던지며 4시까지 해나라고 말할 때도 이수진 사원이 주말에 카카오톡으로 오빠 회식 예약 좀 잡아줘요라고 보내올 때도 서민우는 녹음하고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그날의 기록을 엑셀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발언자 내용, 증거 유형. 2년 넘게 쌓인 엑셀 파일의 행은 수백 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우가 모은 것은 갑질 증거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서민우의 눈에는 정규직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아니 보고도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상호 팀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서민우는 마케팅 보조 업무의 일환으로 팀 경비 정산을 맡고 있었는데 정산 서류를 처리할 때마다 이상한 항목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거래처 미팅 명목으로 결제된 골프장 영수증. 그런데 그날 거래처 미팅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팀 회식 명목으로 결제된 룸살롱 영수증. 그런데 그날 팀 회식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해외여행 항공권과 호텔비가 해외 시장조사 출장비로 처리된 건도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그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사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유독 자주 법인카드를 쓰는 상대가 있었는데 바로 유상무였습니다. 매달 한두 번씩 유상무와 골프장을 다녀온 뒤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고급 한정식 집에서 유상무를 접대한 영수증이 정산 서류에 올라왔습니다. 팀장이 상무를 법인카드로 접대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지만 서민우는 그때까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상하다는 직감에 영수증 사본을 빠짐없이 남겨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낙하산 인사청탁의 정황 증거가 되리라는 것은 서민우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또 하나 하청업체 명진 프린팅과의 거래도 서민우의 눈에 걸렸습니다. 대한정밀의 카탈로그와 홍보물 인쇄를 맡고 있는 이 업체는 매번 수의계약으로 마케팅팀과 거래했는데 견적가가 시장 단가보다 20% 이상 높았습니다. 서민우가 한번 다른 업체의 견적도 비교해 볼까요? 라고 제안하자 박상호 팀장이 신경질적으로 명진이랑은 오래된 거래처야. 건드리지 말라고 잘랐습니다. 서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명진 프린팅 대표의 계좌에서 박상호 팀장 개인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 관련 자료를 조용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팀 경비 정산을 맡고 있으니 거래 내역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것을 기록해 두는 것은 서민우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파일 수백 건, 카카오톡 캡처 수십 건, 법인카드 유용 내역, 하청업체 리베이트 정황 자료, 유상무 접대 영수증. 서민우의 개인 외장하드에는 이 모든 것이 날짜별, 항목별로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민우는 매일 밤 퇴근 후에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가 더 있었습니다. 한성테크놀로지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서민우는 하나의 보험을 걸어두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95%까지만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한성테크놀로지가 요구한 핵심 스펙 중 설비 호환성 인증 기준 매칭 작업과 납기 리드타임 최종 산출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성된 제안서처럼 보이지만 한성테크놀로지의 기술심사팀이
세부 검증에 들어가면 반드시 보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서민우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면 검토해 보니 보완할 사항이 있었습니다라며 자연스럽게 나머지 5%를 마무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안 되면 그냥 모른 척 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나머지 5%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민우뿐이었고 제안서 작성 업무는 애초에 서민우의 계약 업무가 아니었으니 인수인계 의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떨어지고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날 밤 서민우는 사무실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퇴사해. 근데 걱정 마, 아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알았다, 아들. 엄마는 네가 하는 거 다 믿는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민우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후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부터는 서민우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퇴사를 전날 밤 박상호 팀장의 핸드폰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성테크놀로지 기술심사팀이었습니다. 제목은 대한정밀 입찰 제안서 1차 기술 검토 결과 및 보완 요청. 박상호 팀장은 대수롭지 않게 이메일을 열었다가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적사항이 2가지였습니다. 첫째, 설비 호환성 인증 기준이 한성테크놀로지의 자체 스펙과 매칭되지 않아 검증 불가. 둘째, 납기 리드타임 최종 산출 근거가 부재하여 납품 일정 신뢰도 확인 불가. 보완 제안서 제출 마감은 사흘 뒤.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찰 후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호 팀장은 즉시 제안서 파일을 열어보았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안서를 한 줄도 쓴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김정호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김정호 대리 역시 제안서의 원가 산출 모델이 어떤 로직으로 만들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상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200페이지짜리 제안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단 한 명, 서민우뿐이었습니다. 퇴사 당일 아침 서민우의 핸드폰에 박상호 팀장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1통, 2통, 3통. 서민우는 3번째 전화에서야 받았습니다. 야, 서민우. 당장 사무실로 올라와. 한성테크놀로지 쪽에서 제안서에 문제 있다고 연락 왔어. 설비 호환성이 어쩌고 납기 산출이 어쩌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너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한 거야? 서민우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박상호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를 조용히 듣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뒤 서민우가 대한정밀 본사 6층 마케팅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서민우는 지난 3년간 이 사무실을 채워왔던 그 서민우가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던 모습 대신 단정하게 다림질된 양복에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똑바로 선 자세로 마케팅팀 한가운데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전 직원의 시선이 서민우에게 쏠렸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서민우의 눈빛과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설비 호환 기준이 다 안 맞아. 납기 산출 근거도 빠져 있고 한성테크놀로지에서
이틀 안에 보완 안 하면 탈락이래. 당장 수정해. 서민우는 박상호 팀장의 고함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상호 팀장의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상호 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계약서상 직무는 마케팅 보조 및 자료 정리입니다. 대기업 납품 입찰 제안서 작성은 제 계약 업무가 아닙니다. 그걸 3년 동안 시킨 건 당신들이고 작성자란에 제 이름을 빼고 올린 것도 당신들입니다. 박상호 팀장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서민우가 봉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있는 건 고용노동부 노동청 접수 확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계약 범위 외 업무 강제, 성과물 무단 도용. 전부 접수 완료했고 근로감독관이 다음 주 중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겁니다.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멈추고 전화를 받던 직원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케팅팀 전 직원이 서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민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서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돌려 김정호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정호 대리가 긴장한 표정이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야, 민우야, 우리가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 장난이 좀 심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괴롭힘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서민우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사무실에 김정호 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딱이다.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 바라는 것도 웃기고. 2주 전 정규직 전환 심사 날 서민우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김정호 대리가 이수진 사원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김정호 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호 대리 옆에 앉아있던 이수진 사원은 자기 목소리가 다음에 나올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수진 사원도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을 바라다니 세상 물정을 모르네라고 했다는 것을 이수진 사원 본인은 잊었을 수 있지만 서민우의 핸드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민우가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상준은 자기 자리에 앉은 채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서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민우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상준 사원, 제자리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도 본인 몫이겠네요. 보안 제안서 수정해 보시면 됩니다. 아, 맞다.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수정도 못 하시겠네요. 한상준이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민우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서민우가 자기 목에 걸려있던 계약직 사원증을 벗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서민우 마케팅팀 계약직이라고 적힌 사원증이 책상 위에서 가볍게 미끄러졌습니다. 3년 동안 서민우의 목에 걸려있던 그 사원증이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제 역할을 다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민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박상호 팀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민우, 이 자식이 끝까지. 서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케팅팀 유리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서민우의 뒷모습은
3년 동안 이 사무실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걸음이 느리지 않았고, 어깨가 처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서민우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사무실에 남은 사람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상호 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노동청 접수 확인서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고, 김정호 대리는 방금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공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사원은 고개를 숙인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고, 한상준은 자기 앞에 놓인 200페이지짜리 제안서를 보며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떠안게 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서민우가 사무실을 나간 뒤 마케팅팀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박상호 팀장은 한성테크놀로지에서 온 기술 검토 피드백 이메일을 빔 프로젝터에 띄워놓고 김정호 대리와 한상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보안 제출 마감까지 이틀. 설비 호환성 인증 기준 매칭 작업과 납기 리드타임 최종 산출. 이 두 가지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든 수정해. 이거 못다면 우리 팀만 문제가 아니야. 회사가 흔들려. 김정호 대리가 제안서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200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모니터에 펼쳐졌지만 김정호 대리의 눈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비 호환성 인증 기준이라는 항목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조차 찾지 못해 스크롤을 위아래로 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원가 산출 모델은 엑셀 시트 12개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김정호 대리가 하나의 시트 숫자를 고치자 다른 시트의 수식이 줄줄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올렸을 뿐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문서였으니 구조를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상준이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는 자부심이었는지 아니면 첫 출근한 지 2주밖에 안 된 신입이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한상준은 자신만만하게 김정호 대리 옆에 앉아 제안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성테크놀로지의 설비 스펙 문서와 제안서를 나란히 열어놓고 숫자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박상호 팀장이 한상준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게 뭐야? 원래 있던 품질 관리 매뉴얼 서식까지 다 날아갔잖아. 네가 건드려서 더 엉망이 된 거야. 한상준이 실수로 원가 산출 시트의 기본 수식 구조를 덮어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김정호 대리가 일부 깨뜨린 것을 한상준이 더 깊이 망가뜨린 셈이었습니다. 원래 95% 완성 상태이던 제안서가 이제는 70%도 안 되는 상태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제안서를 살려놔야 수정을 하든 말든 하지. 그 순간 한상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팀장님, 저한테 이러실 거면 상무님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유 상무님이 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셔서 온 건데요.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 건지 상무님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한상준에게 쏠렸고 박상호 팀장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한상준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마케팅팀 전 직원이 들었습니다. 유 상무가 한상준을 이 자리에 앉혔다는 사실을 한상준 본인의 입으로 확인해 준 셈이었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그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알았다면 당장 입을 막았겠지만
지금은 제안서 수정이 급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상호 팀장과 김정호 대리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제안서를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우가 어떤 로직으로 원가를 산출했는지, 한성테크놀로지의 설비 스펙 각 항목에 대한 정밀에 어떤 기술 데이터를 매칭시킨 것인지 두 사람은 끝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0페이지 제안서에 뼈대를 세운 사람은 서민우였고, 살을 붙인 사람도 서민우였고, 각주 하나까지 서민우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서민우가 나간 자리에서 한 줄도 쓴 적 없는 사람들이 문서를 고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틀 뒤 보안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대한정밀은 반쯤 무너진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성테크놀로지 기술심사팀의 최종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설비 호환성 인증 기준 불일치, 원가, 산출 데이터 신뢰도 부족, 납기 일정 검증 불가. 대한정밀은 입찰 후보에서 최종 탈락 처리되었습니다. 3년간 250억 원 규모의 장기 납품 계약이 물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탈락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정밀은 이 수주를 따낼 것을 전제로 이미 생산라인 증설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공장 한쪽에 새로운 설비 라인을 위한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고 장비 선투자 계약도 체결된 뒤였습니다. 한성테크놀로지 납품에 투입할 전문 엔지니어 5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고 자재 선구매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250억 원짜리 납품 계약이 사라지면서 이 모든 투자가 회수 불가능한 손실로 바뀌었고 연쇄적으로 불어난 손해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대한정밀의 재무 상태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보고받은 김재원 대표이사의 반응은 경로 그 자체였습니다. 대표이사실에서 마케팅팀이 있는 6층까지 고함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는 말이 사내에 돌았습니다. 김재원 대표가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내린 지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마케팅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어부터 지까지 낱낱이 밝혀 본사 감사팀 전원 투입해 감사팀 4명이 마케팅팀에 상주하며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안서 작성 과정, 업무 분장 기록, 인력 배치 내역, 팀 내 의사결정 구조까지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 팀장은 제안서는 팀 전체가 협력해서 작성한 것이고 기술 검토 피드백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감사팀이 실제 작업 로그와 파일 수정 이력을 확인하자 제안서 파일의 최초 생성자와 수정 기록이 전부 서민우의 계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팀장의 해명은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감사팀장의 책상 위에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민우. 제목은 마케팅팀 박상호 팀장 및 소속 직원 비리 고발장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봉투를 열자 빼곡하게 정리된 증거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목차가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깔끔하게 분류된 그 목차를 읽어내려가는 감사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법인카드 유용 내역. 3년치 영수증 사본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없는 날의 골프장 결제, 팀 회식이 없는 날의 룸살롱 결제, 해외 출장이 아닌 가족여행의 항공권과 호텔비. 각 영수증 옆에는 해당 날짜의 팀 일정표 사본이 첨부되어 명목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 한눈에 확인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청업체 명진 프린팅과의 리베이트 수수 정황.
시장 단가 대비 20% 이상 높은 견적서, 사본, 수의계약 내역서, 그리고 명진 프린팅 대표 계좌에서 박상호 팀장 개인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거래 내역 캡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상무 접대 내역. 법인카드로 유상무를 골프장과 고급 한정식집에서 접대한 영수증 사본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한상준이 입사하기 수개월 전부터 유상무 접대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 있다는 점이 메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녹취 파일, USB와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 그리고 발언 일시와 내용을 정리한 엑셀 파일이 출력되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긴 뒤 옆에 있던 감사팀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2년 넘게 준비한 거야. 이 친구 보통이 아니네. 감사팀장이 서류를 다시 첫 장부터 펼치며 빨간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정밀 마케팅팀을 향한 칼날이 본격적으로 갈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팀의 조사는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서민우가 보낸 고발장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감사팀이 별도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성된 자료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법인카드 유용 내역과 팀 일정표의 대조, 명진 프린팅과의 거래 내역과 박상호 팀장 개인 계좌 입금 기록의 연결, 유상무 접대 영수증과 한상준 입사 시점의 일치까지. 감사팀이 할 일은 이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뿐이었고, 확인 작업은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박상호 팀장이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총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골프장, 룸살롱, 가족 여행비를 업무 명목으로 결제한 건이 3년간 수십 건이었고, 서민우가 정리해둔 팀 일정표와 대조하자 단 한 건도 실제 업무 목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명진 프린팅과의 리베이트 수수 총액은 4,800만 원. 매달 200만 원씩 2년간 박상호 팀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 단가보다 20% 이상 높은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반복한 정황과 맞물려 전형적인 하청업체 뒷돈 수수 구조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감사팀 보고를 받은 김재원 대표이사의 결정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박상호 팀장은 파면 처리되었고, 회사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경비원의 안내를 받으며 짐을 싸서 나가는 박상호 팀장의 모습을 6층 사무실 직원들이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상호 팀장의 몰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산 추적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알지 못했던 별도 계좌와 지출 내역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당신 이 돈이 다 뭐야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업계에는 대한정밀 마케팅 팀장 횡령 파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볼 곳조차 없었습니다. 48배 나이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채 갈 곳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김정호 대리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민우가 제출한 녹취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가 증거로 채택되었고,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 바라는 것도 웃기고라는 발언이 괴롭힘의 직접적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약 범위 외 업무를 상습적으로 떠넘긴 정황, 정규직 전환 심사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까지 더해져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김정호 대리가 장난이 좀 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녹취 파일 앞에서 그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사원은 괴롭힘 방조 및 가담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을 바라다니 세상 물정을 모르네라는 발언이 녹취되어 있었고 주말에 사적 업무를 카카오톡으로 지시한 캡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팀 내에서 고립된 이수진 사원은 결국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상준. 감사팀이 한상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조사 시작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상준의 입사 과정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자 한상준은 거의 반사적으로 자기 방어에 나섰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서 입사한 겁니다. 유 상무님이 지원해 보라고 권유하신 거고 면접도 받고 서류도 냈습니다. 감사팀장이 한상준의 면접 평가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면접 점수가 다른 지원자 3명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 처리된 기록이었습니다. 한상준의 얼굴이 굳어졌고 다음 질문이 이어지자 한상준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유 상무님이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것도 상무님이고 마케팅팀으로 배치한 것도 상무님이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감사팀장이 면담 기록을 정리하며 한상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상준 사원 본인의 진술은 유 상무의 지시에 의해 이 자리에 배치된 것이 맞다는 거죠? 한상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방금 무엇을 확인해 준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한상준은 자기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유 상무를 팔아넘긴 것이었고 그 진술은 유 상무의 인사비리를 확정짓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유 상무 접대 영수증과 한상준 입사 시점의 일치, 면접 점수 역전 합격 기록, 그리고 한상준 본인의 진술.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유 상무의 낙하산 인사주도가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 유 상무는 인사비리 주도 혐의로 보직 해임된 뒤 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임원 자리가 조카 하나 앉히려다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한상준은 수습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넣어준 삼촌뻘 상무를 자기 입으로 끌어내리고 그 상무에게도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쫓겨나는 결말이었습니다. 한상준이 유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유 상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대한정밀이 탈락한 한성테크놀로지의 스마트 제조 설비 통합 납품 입찰은 최종적으로 다른 중견기업이 선정되어 계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성테크놀로지 내부에서는 입찰 심사 과정에서 한 가지 이례적인 평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심사팀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탈락업체 대한정밀의 제안서는 실행 데이터에 결함이 있었으나 설계 구조와 원가 산출 모델의 논리적 완성도는 이번 입찰 후보 전체를 통틀어 최고 수준이었음. 제안서의 실제 작성자와 제출 시 기재된 작성자가 상이할 가능성이 높음. 이 보고서를 읽은 한성테크놀로지 전략기획실장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이 정도 수준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중견기업 마케팅팀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업계 루트를 통해 조사를 시작했고 대한정밀 감사 사태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제안서의 실제 작성자가 퇴사한 계약직 사원 서민우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인사팀에 지시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서민우라는 사람 데려와. 서민우에게 연락이 온 것은 대한정밀을 나온 지 5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퇴사 후 서민우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중소기업 몇 곳에 이력서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 서민우에게
한성테크놀로지 인사팀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면접은 한 차례였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왔고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대한정밀 제안서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비 호환성 인증 기준 매칭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민우가 잠깐 멈추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면접은 40분 만에 끝났고 3일 뒤에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한성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정규직 대리, 연봉 6천만 원. 서민우가 한성테크놀로지에 첫 출근하는 날 전략기획실장이 1층 로비까지 직접 내려와 마중을 나왔습니다. 서 대리님, 대한정밀 제안서 보고 저희 기술심사팀이 감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민우가 전략기획실장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자기 자리에 앉은 서민우는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민우 전략기획팀 대리라고 적힌 정규직 사원증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목에 걸고 다녔던 계약직 사원증과는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서민우는 그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잠시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무게가 같은데도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서민우의 업무 일정에 외부 미팅 하나가 잡혔습니다. 한성테크놀로지의 스마트 제조 설비 사업에 2차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싶다는 기업이 협력 제안서를 들고 미팅을 요청해 온 것이었습니다. 기업 이름은 대한정밀이었습니다. 서민우는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멈추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팅 일정을 확인하고 제안서 사전 검토 자료를 요청하고 회의실을 예약했습니다. 업무였습니다. 미팅 당일 한성테크놀로지 12층 회의실. 서민우가 먼저 회의실에 들어가 상석에 앉아 제안서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들어선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김재원 대표이사와 후임 상무. 250억 수주 탈락과 감사 사태를 겪은 뒤에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한성테크놀로지 공급망에 발을 걸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2차 협력업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회사의 숨통이 트일 수 있었기에 김재원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김재원 대표의 시선이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향한 순간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옆에 후임 상무도 한 박자 늦게 알아보고는 저 사람이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성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서민우 대리입니다. 김재원 대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억지로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인매를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당혹감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자기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증을 걸고 있던 사람이 지금 한성테크놀로지의 회의실 상석에 앉아 대한정밀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김재원 대표는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민우는 두 사람에게 자리를 권한 뒤 대한정밀이 가져온 협력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메모를 하는 서민우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긴 뒤 서민우가 조용히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대표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제안서 원가 산출 근거가 부실하고 품질 관리 체계가 미흡합니다.
무엇보다 핵심 인력이 전부 빠진 상태 아닙니까? 이 수준으로는 저희 협력사로 받기 어렵습니다. 김재원 대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와서 2차 협력업체 자리를 구걸하러 온 자리에서 퇴짜를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 전 자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사람에게 서대리 우리 회사 사정이 김재원 대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민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조롱도 복수의 쾌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듯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쓰고 버리면 결국 회사가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좋은 경험하셨길 바랍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나선 김재원 대표와 후임 상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김재원 대표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 계약직이 이렇게 될 줄은. 그 시각 서민우는 회의실을 정리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고기 먹으러 가요. 제가 쏠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서민우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서민우의 이름 석자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하루였습니다. 서민우는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참을 수 있는 만큼 참고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무너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쌓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쌓였고 실력이 쌓였고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쌓였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름표는 서민우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표 뒤에서 얼마나 단단해지느냐가 진짜 승부였고 서민우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쓰면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돈으로도 낙하산으로도 고함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조용히 참고 있는 서민우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는 이야기였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